안녕하세요. 이번 두 번째 강의는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얘기인데, 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이와 같이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다가 결정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대상 건물은 어떠한 건물이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등기된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또는 불법 건축물이든 공장이든 상가 건물이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건물이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서 자연인의 보호조항은 주택임차인은 자연인만 대상이 되고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개인만 보호를 했는데, 주택임대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인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지만 외의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법 3조 2항에 의해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주임법 제1항이 준용해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법인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있다. 이게 부분들이 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따라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인이 대항력을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대항 요건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차인이 모두가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때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대항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되는데, 이 대항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갖는다. 주민등록하고 주택인도.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국가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다가 등기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만 국가 법률 체계에서는 주민등록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택인도라는 것은 거주, 다른 말로는 점유,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두 개의 공시요건을 가지는 주택임차인이 한 개의 공시요건, 두 개, 이렇게 미등기 전세가 대항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두 개의 공시요건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공시요건을 가졌을 때 선의 제3 손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라는 걸 두 개를 가지고, 주민등록만 돼 있다면 실제 주택이 공실로 돼 있는 상태로 입주했을 때 입주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 실제에 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면 대항 요건을 갖다가 전입신고만 되면 된다 생각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실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 거주는 주 거주를 말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주민등록도 당연히 돼 있는 상태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순위 채권이 배당이 소송에서 그 가장 임차인으로 해서 이제 그 임차인을 깨는데 대부분이 일주일에 5일 동안은 대전에서 주유소를 하면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올라온 기록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주거주를 갖다가 대전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는 거주로 볼 수 없다. 예, 거주라는 건 이렇게 주거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집만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거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당이 소송에서는 그런 경우를 깨진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할 때 이 거주를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거주를 그냥 집만 갖다 놓으면 거주를 하는 거로 확대 해석하는데 이런 거주는 주 거주가 됩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것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거주가 여러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이상이라면 거기서 어느 것이 주 거주가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밝혀내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이제 그 가장 임차인으로 해서 배당이 소송이 들어가면 임차인이 깨지는 경우는 주 거주냐 또 이게 거주가 주거주가 아니냐 이 따라서 판단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주민등록 주택인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이렇게 대항력 이런 거를 대항 욕구를 갖췄을 때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채권에서 일반 채권에서 물권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항력이 있어야만 이 대항력이 지켜진 다음날 오전 0시가 돼야만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변제권. 여러분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또 소액임차이면 최우선변제가 있죠. 이 대항력이 없으면요 우선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어요. 확정일자. 그리고 5월 10일 날 그 대항요건을 갖춘 거죠.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거주를 하게 된 거죠. 이랬다고 하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겠어요? 대항력 언제 생기죠? 5월 11일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는 당일 주간에 발생하게 되는데 당일 주간이라는 의미는 오전 9시부터 주민센터가 문 닫는 18시 정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냐면 5월 1일 당일 주간에 발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정일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이 확정일자 효력은 없는 겁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왜 그렇게 되냐면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지만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채권이 물권화가 되고 이 대항력이 발생해야만이 우선변제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이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까지 없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받아놓은 거는 5월 11일 오전 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주된 권리고 우선변제권은 종된 권리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아버지고 우선변제권은 자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분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대항력이 발생하면 물권화되고 그러한 경우는 종전에 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즉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또 넘어가 볼까요? 일반 주택 소유자가,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면서 내가 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잔금을 갖고 임대차계 했을 때에는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 이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잔금을 판 게가 4월 30일이다. 4월 30. 4월 30일 때 이 사람의 대항력은, 근데 이 사람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대항력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주민등록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거주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소유자로 거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권을 최초로 갖추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갖추게 돼. 그렇게 된 이유는 소유권이 변동이 민법 186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취득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한 날, 등기된 날, 잔금 날짜가 아니고 등기된 날 대항력권을 비로소 갖추고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는 대항력을 좀 다르게 판단한다. 이럴 때에는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춘 사람은 대항력을 인정하지만 후순위를 갖춘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멸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주의로. 우리가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법원 경매랑 그다음에 공매 중에서는 국세질법으로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해가기 때문에 소멸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소멸주의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해 소멸주의로 가게 되는데 그 말소 기준 권리는 왜 그런 게 태도하냐? 사실은 법의 법률적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소 기준을 갖고 소멸주의로 가게 되는 이유는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죠.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돈 받고 소멸되는 채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등기된 권리라든가 등기된 채권이라든가 또는 미등기 전세가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차인들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선순위 채권에 의해서 자기 채권이 제한을 받을 걸 인지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게 된다 해서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소 기준 제도를 두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매를 할 때는 말소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말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갖췄다면 대항력이 있고 그 이후에 갖췄다면 대항력 없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거래에서는 A에서 B로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면 여기 건재당이 등기부에 가장 먼저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갑임차인, 을임차인이 대항력과 있다면 이들 모두가 다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새로운 취득한 때 이 갑은 자동으로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갖다가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고 자동 승계한다는 조항도 두고 하는데 이 면책적 채무 인수는 아니고 병존적 채무 인수지만 B는 이들한테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죠. B는 이 종전 A와 계약한 갑하고 을 임차권을 B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지만 경매는 말소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갖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차인이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 언제 가냐? 우리가 대항력은 동일 세대원에게 동일 세대원끼리는 하나의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간혹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표에 이제 하나의 이 가족으로 구성됐다고 하면 이때는 하나의 대항력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전입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먼저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7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5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췄다고 하면 똑같이 확정일자 우선면제도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동일 세대라는 얘기는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경우는 하나의 대항력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주민등록부에 아버지나 아들이나 뭐 손자가 다 있다면 하나의 대항력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소액 임차를 만들려고 아파트에 남편이 이제 임대차 계약 쓰고 부인이 임대차 따로 쓸 때 그런 경우는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2016년 그 3월 31일부터는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일 때 3억 4천까지 소액 임차인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2억을 두 사람을 세개서 남편 이름으로 1억, 부인 이름으로 1억, 또는 이제 그 아버지 이름으로 부 이름으로 1억, 자녀 이름으로 해가지고 1억 이랬을 때에 이 사람이 주민등록표에 이 동일세대용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 각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동일세대로 등록됐다면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으로 해서 합가되니까 2억이 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되죠. 한 사람만 1억만 했다고 하면 3,400만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동일세대원이 이렇게 합가가 되면은 2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확정일자가 넣었다면 임차보증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근진 설정이 되고 임대차가 대항력권을 갖췄을 때 이런 경우는 대항력은 없고 이 후순위로서 우선 면제권만 지어지게 된다. 주택에서 전 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갖추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갖고 지금 설명하고, 이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다시 재전입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공무원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말소됐다가 다시 됐다고 할 때는 이런 경우는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참고로 주민등록표상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러한 사유등을 원인으로 정정하였다면 정정하기 전이 최초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을 인정받고 소급해서 적용받는다는 게 대법원 91답 18118 판결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집주인이 마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주시키는 경우도 있죠. 또 여기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보증금이 뭐 5억씩 되고 막 이랬으니까 계약금 중도금에서 한 2억 3억을 입주하고 입주시키는 경우도 있죠. 이랬을 때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는가, 그리고 또 금액은 어디까지 돼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좀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항력. 이 대항력은 뭐냐면 임대차 기간 동안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서 계약이 해지되면 후 전세금 반환채권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주택을 인도해주는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죠. 이거는 주택 인도, 주택을 넘겨주지 않으면 돈 안 주는 거죠. 이거는 동시이행이에요. 근데 참 보면 그 임차인이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요. 돈을 준데도 안 나가. 그러면 그 계약기일이 지나가서 그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나가는데 나가지 않고 돈을 준데도 안 나가. 참 그럴 때 낭패하죠.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명도소송할 때 우리가 돈을 주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동시행이라는 관계라는 건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임차보증을 갖다가 법원에 공탁하고 전세보증을 공탁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될까요? 공탁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응? 공탁하고 진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탁 안 하고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면 이런 거죠. 임차인이 그 전세보증을 반환받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집을 그런 논리라면 동시행 관계라고 하면 그 집을 빼고 경매를 놓아야 되죠. 그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 그래서 상대방을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집에서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해서 그 배당금으로 채권을 임차보증을 해소하는 거죠. 그 해소할 때 그때 집을 벼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해소할 때. 임대인이 이제 명도소송할 때에도 임차보증 반환을 갖다 공탁할 필요 없고 이제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 집행할 때 그때도 돈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냥 집행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돈을 달라면 돈을 줘야죠, 임차인한테. 이것도 집행 단계에서 지급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바로 경매를 신청한다든가,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다든가, 또는 임대인이 명도소송할 당시에는 그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라는 거는 집을 비우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가야 된다. 이 대항력과 우리가 보면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 지급,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반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거하고는 다른 거다. 항상 이 대항력하고 좀 이거랑은 전세금 뭐 지급한다든가 반환 채권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 따로 가는 거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전세기간에도 언제든지 전세금을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대법원 판례는 최근에 나왔던 거 몇 년 전에 나와 있는 거지만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이제 입주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았겠죠. 입주한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근저당이 설정된 걸 모르고 잔금을 지급했네. 이럴 때 이제 낙찰자하고 임차인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임차인은 나의 대항력은 잔금까지다. 낙찰자는 무슨 소리냐. 이 근저당 이후에 들어가니까 이건 대항력 없고 이것만 대항력 있다. 임차인이 이겼을까요? 이제 낙찰자가 이겼을까요? 임차인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만 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 요건만 갖췄으면 그거를 대항력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언제 지급하자는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계약금 중도금 하나도 안 지급하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입주시켰어요. 그리고 입주했다 그러면 그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저당이 설정이 나고 나서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다도 대항력이, 그게 바로 여기 밑에 내려가면 이 내용에 보면은 제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넣었죠. 지금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지인이 후배들이나 부장 판사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판례를 해석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제가 임대차 상식사전을 책을 쓸 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임대차 상식사전을 쓸 때 이것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을 고생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현직에 있는 부장판사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확한 판단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도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식견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계약서를 안 썼는데요. 돈만 지급하고 계약하기로 하고 돈만 지급하고 계약서 안 썼어요. 그 대항 요건 맞았다면 그 사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소액임차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확정일자 우선 면제는 계약서에 받는 거잖아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구두계약을 했으니까 대항력 인정이 되고 최우선 면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 우선 면제는 못 받을 뿐이지 그 계약의 효력이 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하고 다른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제가 추천한 건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건물과 이 그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누구랑 계약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실무에서는 보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될까요? 누구랑 계약해야 될까요? 누구랑 계약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이죠. 그렇게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대지하고 이제 건물이 있다면 임차인은 건물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죠. 토지에서는 우선 변제권만 있고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되려면 토지 소유자도 A고 건물 소유자도 A일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대항력은 뭐냐면 A에서 소유권이 B한테 갔을 때에 종전에 갑이 작성했던 임대차를 갖다가 A하고 계약했던 계약이 자동으로 B한테 승계되는 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죠. 계약서 쓴 당사자끼리 효력은 계약의 효력만 발생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우선 변제권은 또 누구냐? 우선 변제권은 뭐냐?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최우선 변제금 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이죠. 최우선 변제금,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을 우선 변제금 하는데 이 우선 변제권은 경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우선 변제권은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항력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우선 변제이다. 간혹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이제 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이제 근저당이 있는데 갑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1억을 갖고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췄는데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을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선순위 대항력 있죠. 이러한 대항력 있는 사람이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력을 주장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이제 그 중개 실무라든가 또는 법원 이제 경매 절차 낙찰받고 나면 이런 사람이 5천밖에 배당 요구해서 5천밖에 안 받았는데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낙찰자 나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대항력 있으니까 나 계속 살겠다 이런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속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해서 전세보증 반환 채권을 주택인도와 동시이행 관계로 이 반환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 하나, 또 하나는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 선순위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은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표시하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력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대항력은 없어졌고 5천만 원을 지급할 때 약자자가 5천만 원을 줄 때 주택인도와 동시행 관계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대항력을 또 다시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을 하려면 낙찰자가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 대항력은 이제 해지가 된 거죠. 해지가 스스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라도 이 배당 요구하면 계약 해지 의사가 밝힌 거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같다 그러면 건물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지만 땅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왜냐면 건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 소유자가 B란 얘기죠. B. 이럴 때에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 사용수가 때 건물 소유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건물에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땅에서는 대항력은 당연히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는 거죠. 이 우선 변제권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동일 소유자인 경우 하나에서만 주택가액까지 포함해서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 확정 일자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그 건물 소유자만 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결국은 땅값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건물가가 10%밖에 안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은 전체의 금액의 60% 70%를 가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최소한 일반적인 논리만 따져도 임차보증금은 한 70에서 80%를 손해보게 되는 원인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만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 지분이 틀린 경우 이러한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5분의 4고 을이 5분의 1인 토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건물은 반대로 갑이 5분의 1이고 을이 5분의 4라고 하면 이때에 공유물일 때는 과반수로 계약을 한다. 과반수로도 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에는 누구랑 계약해야 될까요? 임차인은 무조건 건물이죠. 땅은 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거니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을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은 건물하고 해야 돼요. 이럴 때에는 누구랑 계약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다면 을하고 해야죠. 응? 을하고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미치겠죠? 여기는 안 미치고 여기도 안 미치죠. 그러면 땅값 5분의 1 갖고 건물값 이거 뭐 얼마 하겠어요? 10%에 5분의 4가 되면 5분의 4가 되게 되면 한 90% 이제 이게 9% 정도 될까요? 한 8%네 8%. 이 5분의 1이면 어떻게 했어요? 예, 90%의 5분의 1이면 뭐 20% 정도? 그럼 28% 갖고 채권을 해소해야 되니까 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하고 계약하는 게 좋아. 근데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 주택임대차법에 대항력도 없고 경매 들어가도 배당 요구할 수도 없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고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데 근데 배당 요구해봐야 코끼리 비스킷밖에 안 되는 거죠. 손해를 볼 수밖에. 이럴 때에는 누구랑 계약하냐? 전체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전체하고 계약했다면 그 효력은 다 내려가는 거죠. 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이 사람을 동의만 받아가지고 하면 안 돼요. 동의 받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밖에 효력이 안 믿겠지 이렇게 밖에. 물상보증인은 이제 재산까지 청구 못 들어가요. 이런 재미도 있어요. 이럴 때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이 사람은 공동임대인을 해야지 이 사람을 임대인으로 하고 이 사람을 동의만 했다. 동의하면 그 동의의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은 여기밖에 안 갈 거다. 여기는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그
네. 짜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 네. 갑이 5분의 아니 제가 다시 그리면 되죠 뭐. 이렇게 갑이 5분의 4, 을이 5분의 1. 건물은 갑이 5분의 1.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번요. 그럴 경우에 네. 이제 계약을 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에 을하고만 계약했다. 했을 때 이제 물론 을의 소유인 5분의 1까지는 우선 면제권이 있지만 대항력과 동시에 있고 갑의 5분의 4인 대지에 대해서는 대항력은 없지만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건물에 대지에서 없어요. 없어요. 그 여기 지금 있는 거는 어떤 건물도 없어요. 건물도. 이거는 땅 전체 건물 소재가 다를 때.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땅 전체가 갑이고 건물 전체가 을일 때 을하고 계획했다면 이건 그거거든요. 제가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지분율이 돼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달라진다. 갑의 5분의 4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이 아예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네, 여긴 못 들어가요. 실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 전체가 갑이 5분의 4를 갖고 을이 5분의 1을 가졌다. 땅하고 건물 다. 이렇다도 갑하고만 계약했으면 갑에만 청구 들어가죠. 여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기에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했다. 못 들어가는 거. 동의했다면 들어갈 수가 연대보증이 물상보증이 되니까. 동의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견매를 신청하면요. 이 지분은 채무자가 아니죠. 기각당한단 말이죠. 전세보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경매 시에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권 두 개를 임차인이 주장을 그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그러면 우선 면제권을 그럼요. 대항력을 대신 포기하는 배당 요구가 우선 면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항 요구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배당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 대항력 있는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거죠. 보통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배당을 받고도 자기 보증금을 못 받으면 기간에 살 수 있다. 뭐 이렇게들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찝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그냥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그 배당 요구를 하면 우선 변제권만 있고 대항력 없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표현을 썼냐?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해서 배당에서 우선 변제를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 우선해서 변제를 받으면 이런 표현을 왜 쓰냐? 계약 해지 의사를 왜 넣냐? 그런 표현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표현을 넣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에 혼동할까봐 혼동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냐?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이쪽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런 지식을 많이 얻고 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런 거 갖다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거예요. 배당 요구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배당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선순위든 우순위든 배당 요구라는 판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거야. 근데 말소 기준으로 이후에 있는 후순위 채권은 뭐 자동 배당이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근데 그렇지만 그 후순위 임차인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어요. 스스로 결국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거예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제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아까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선생님,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속 계약이 살고 계약 기한이 지날 때는 임차보증 반환 채권과 주택인도의 동시에 항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게 싫고 했을 때는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해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대부분 이해하죠. 제가 실무에서 많이 써먹는 일이에요. 제가 경매를 오래 했죠. 그럴 때 제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어보지 않겠죠. 항상 그래서 선수님 임차인이 그런 얘기하면 임차인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이 매수인이 그런 걸 모르시면 안 되죠. 선수 임차인이 우선 면적을 조정하면은 자기의 그 임차금을 100% 받지 못하더라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계약 해지를. 아니죠. 못 받은 돈에서는 그 임차 보증을 다 못 받았잖아요. 그때는 대항력이 아니라 그 보증금 반환 전액받을 하고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면적을 조정할 때는 전액 배당받을 때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인데 5천만 원 받았다. 그 5천만 원 줄 때까지 안 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판례로 해서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일반 건물 단독주택 같은 데는 그 주소지만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에서 전입신고를 갖춰놨는데 1층에 살다가 3층으로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계약서 변경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파트는 사전립일 때는 예를 들어서 100일을 살다가 이 300일로 올라가면 대항력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 건물에서는 이제 그 동호수가 다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만 단독 다가구나 일반 상가 건물 같은 이런 데서는 주소만 일치하면 된다는 거죠.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되죠. 구획기한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여기는 이제 2016년 3월 31일로 이게 3월 15일 날 개정된 책이라 3월 30일 건 못 담았어요. 요 서울시가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으로 바뀌었고 기타 지역에 4,500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 이하인가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거만 바뀌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구간에 이렇게 그 소액 임차에 해당되는 요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구간에는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1,600을 받게 되는 거 서울 같은 경우. 여기 보면 2008년 8월 20일부터 2010년 7월 25일 때 수도권 감면업권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2010년 7월 20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서울 같은 경우 7,500만 원 때 2,500을 받게 되는 거고 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 그 2016년 3월 30일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9,500만 원 때 3,200이 되는 거고 현행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지금 현행 제도는 1억 이하일 때 3,400을 최우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갖고 기준을 하느냐?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 갖고 하게 된다. 이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로 따질까요? 서울에서 현행법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1억 이하인 경우 3,400만 원을 최우선 받을 수 있는 이런 1억 이하인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면 누구나가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을 받는 게 맞아요. 이게 원칙이요. 근데 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주택임대차보법, 주임법, 시행령, 부칙 제 4조에 있죠. 4조. 이건 현행법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이 개정되기 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소액임차인의 1억인데 그 법이 개정되기 전 요 시점을 볼까요? 요 당시에 2008년 8월 20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사이에 담보물건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이면 수도권 감비지역이 요 지역이니까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이 되지 않은 6천만 원이 아니면 2천만 원을 최우선 면제를 이 당시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에 대해서 우선에 변제받지 못한다는 거죠. 또 근저당권자가 또 서울인데 2010년 7월 20일부터 2013년 12월 30일 즉 한 2012년 1월 1일 날 1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서울 지역인데 그럴 때에는 1억인 자는 6,5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담보물건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근저당이 2014년 2월 10일 날 설정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을 주장하려면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을 최우선 받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소액임차 2016년 3월 31일 이후에 해당되는 소액임차 보증금 1억 이하일 때 3,400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건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다가 담보물건이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소액임차인이 된 자는 법 개정 전에 설정된 담보물건의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소액임차인의 결정 기준이 되는데 그 소액임차인을 결정할 수 있는 담보물건이 여기서 담보물건은 뭐냐?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당권부. 이 저당권부 채권은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미등기 전세로서 그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여기서 말하는 등기된 임차권은 임대차 등기를 말하는 거죠. 왜냐면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임대차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민법 621조에 의한.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 5가지가 있다라면 이걸 갖고 이 사람이 설정 연도에 해당되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가 언제 있냐? 확정일자가 2010년 5월 10일 다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죠? 2010년 5월 10일이니까 7월 25일 이전이니까 이때는 확정일자에게 소액임차인을 주장하려면 6천만 원 이하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권 감면을 지했고. 근데 그 밖의 지역에는 4천만 원 이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공인중개사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입날짜를 갖고 이걸 기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입일자를 갖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데는 전입날짜가 요때라고 하면 4천만 원 이하면 1,600 받을 수 있는 거고 요때라고 하면 7,500만 원이면 2,000원 받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아주 잘못되는 생각이죠. 그러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러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등기부에 전부 가압류, 압류, 또 강제경매 뭐 이런 경우만 있어요. 담보물건이 없어. 요 등기부에 경매가 들어갔는데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는데 이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나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우선 임대권이나 등기된 임차권 여기 없어. 그럴 때에는 이 전체의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빼면 주택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억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최후 3,400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소액임차 결정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없고 전부 세금 압류라든가 또는 뭐 공과금 압류라든가 가압류 채권 뭐 강제규모 희죽 채권 이런 것만 있다고 하면 그건 담보물건이 아니죠.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부칙 제2에서 담보물건 소액임차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죠. 그럴 때에는 현행법상 최우선 변제를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택가액이라는 건 경매비용을 뺀 거거든요. 매각대금에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번의 최우선 3,4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가압류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가압류나 세금 압류라든가 세금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하고 한테는
항상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예가 없어요. 예가. 그래서 순환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경우가 있죠. 당해세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은 2005년도예요. 근데 현행 보조금이 1억이야. 그럼 이 사람은 소액임 차이 아니죠? 당해세는 이 사람이 이기죠? 이 근저당은 소액임 차이 아닌 이 사람을 이기죠? 이 사람의 최우선 변제는 이 사람을 이기죠? 그게 순환 배당이야. 당해세는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3,400 이걸 2만 임투 요거를 이기고, 왜냐면 여기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려면 1억이면 안 되죠. 2,000원 정도면 4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소액임차인이 주장 없기 때문에 당해세는 당연히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최우선면을 이기고 최우선면은 당연히 당해세를 이기고 A는 B를 이기고 B는 C를 이기고 C는 A를 이기고 순환배당이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배당일 때는 전체를 동순위로 보고 1차로 안분배당하고 2차로 이 순환 흡수배당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배당을 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짜면. 제가 뭐 시간이 뭐 많이 흘러그래 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걸 갖고 기준을 하는 거죠. 이게 지역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 최우선 변제하고 당해세가 있을 수 있죠. 당해세는 여기 없다는 가정하에서 최우선만 따지면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해당되잖아요. 여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해서 그 주장하려고 하면 최우선 주장하려면 4천만 원 이하야 되죠. 그 4천만 원 이하인데 봐야 되는데 박수진이 같은 경우는 6,500만 원이고 또 6천만 원이고 7천이고 4천이니까 이순신만 1순위로 최우선 변제, 이순신 1,600만 원 최우선 변제. 그리고 더 이상 소액임차인이 없으니까 2순위로 금민은행 근저당이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박수진 이제 그 확정 일자를 가지고 따지려니까 2008년 8월 20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설정된 확정 일자라고 하면 그 6천에 2천이니까 6천에 2천이니까 이 사람도 2천을 받고 얘는 6천이 안 되니까 못 받고 얘는 아까 1,600 받았으니까 400만 원 더 받게 되고 더 이상 소액임차인이 없으니까 박순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우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니까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설정된 근저당이니까 이럴 때는 7,500만 원 이하할 때 2,500이니까 이럴 때 7,500만 원, 이 사람은 아까 좀 전에 2,000원 받았으니까 500만 원 더 받고, 이 사람은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2,000억을 받고, 이 사람도 이제 2,000원 받으면 500을 더 받고, 더 이상 소액임차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김정우 근저당권자가 그 순위 받고, 그 다음에 이기적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요것도 똑같은 규정이니까 더 여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500만 원 할 때 3,200이니까 요 사람은 좀 전에 2,000원 받아 700을 더 받고, 이 사람은 700 더 받고, 이 사람도 700 더 받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소액임차인이 없으니까 이 안정적 확정 일자 우선 배당 받고,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된다. 제가 이제 뭐 빨리 대답을 했지만 뭐 이 배당표는 밑에 다 제가 짜놨으니까 이거 보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벌써 54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거고, 이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 받을 수 있느냐?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에 방 하나당 소액임차를 만들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별개의 임대차 갖고 계약했다면. 그러나 이 동일세대원, 주민등록부에다가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뭐 손녀 이런 사람들이 계약서를 여러 개 쓴 거는 그건 전체가 합산해가지고 그 전세보증금이 되니까 소액임차인도 안 되는 거죠. 한 사람만 했으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은 뭐냐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사법사서에 작성했다든가 이제 공중사무소에 작성했다든가 또는 국가기관하고 계약했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공신력이 있는 거죠. 확정일자라는 것은 계약서를 갖다가 임의대로 작성해가지고 선수채권을 해야 할 목적을 갖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작성했다면 확정일자 별도로 안 받아도 그대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이 보시면 돼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효력 발생의 시는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당연히 전입신고를 했다면 여기 생략이 뭐가 됐냐? 거주한다는 건 생략된 거예요. 거주를 안 하면요, 대항력 없어요. 전입신고만 하고 있고, 그 거주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없어. 거주도 주거주가 돼야 돼.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5월 2일 오전에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당연히 거주하거든. 그러나 이게 이렇게 됐다면 큰일이죠. 5월 1일 날 거주를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월 10일 날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어. 이럴 때의 대항력은 두 개 중에 마지막 같은 다음날 오전 0시가 되는 거. 5월 11일 오전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는 5월 1일 날 전입하면서 거주를 같이 했다는 가정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대항요건의 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르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면. 5월 1일 날 전입하고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럴 때에 5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5월 1일 날 전입하고 이럴 때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 대항력 언제 생길까요? 5월 2일 오전 대항력은 확정일자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확정일자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5월 2일 오전 0시가 되죠.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냐? 우선 변제권은 언제? 5월 10일 당일 주간이 된다. 이 당일 주간이라는 거는 주민센터 문 여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전 9시라고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09시 땡땡부터 문 닫는 18시 땡땡 언제인지 몰라. 같은 날 확정일자 받으면 다 동순이요. 같은 날 근저당 설정됐다. 다 동순이요. 주간이라는 거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번에는 이렇게 확정일자는 당일 주간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5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대항력은 이럴 때의 대항력은 5월 11일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효력은 언제 생겨요? 5월 10일 0시. 왜냐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무효라고 그랬죠. 이런 무효였던 것도 어떠한 요건이 갖춰지면 즉시 효력이 생겨요.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경우.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부부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 부부간에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 아파트를 갖고 이제 몰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집을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무효를 주장하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임장을 갖다가 받은 위임행위가 그건 무권 대리인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남편이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이 돈 다 주고 집을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기를 고소해가 형사고소를 하니까 이 구속되게 됐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있는 게 낫죠? 없는 것보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인정할게. 그 사람이 위임장 받은 거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추인해버리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유권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위임장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이 무효가 됐다가 즉시 바로 그 말 한마디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법률이 과거에 무효였던 것이 어느 요건을 갖춰가지고 유효가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많아요. 이거는 확정일자는 왜냐면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5월 1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갖췄다. 이때의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요? 5월 1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 5월 2일 오전 0시에 생기죠?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길까요? 이것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최소한 확정일자를 저녁 6시 받았다면 최소한 6시 대항력이 발생하기 6시간 전에 받은 거죠. 이것도 같은 때 발생한다. 5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걸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차인이 알아야 될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는 거는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했을 때 기간이 2년 미만할 때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계약 기간을 1년을 작성하고 나가지고 이제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묵시적갱신. 임차인은 2년만 보호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묵시적갱신은 2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갖다가 2년을 작성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묵시적갱신은 민법상 채권 계약인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해 있던 그 기간만큼만 이 묵시적갱신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이면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고 어쨌든 2년만 보호해주면 된다는 거죠.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 이 차임 증액 등은 이제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금융임대차법은 5%를 갖다가 증액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 이제 이건 강행 규정이라,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금융임대차법에서 환산보증을 초과되지 않는 상가 같은 경우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이 범위 주택은 5%, 상가는 7%인가죠? 7%, 9%인가? 일단 보시면 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5% 범위 내에서 하고 되고, 이 월차임을 전입할 때는 지금 연 10%, 근데 이제 현행은 6% 선에서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6% 선에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임차권 등기랑 임대차 등기는, 임차권 등기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 하는 거고, 이럴 때 임대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고, 이럴 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임차권 등기 시점이 아니라 좀 전에 그 이전에 대항력권과 그리고 확정 일자를 기준한다. 그러나 임대차 등기는 민법 621조 임대차 등기나 입주하기 전에 임대차 등기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만 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 이후에는 할 수가 없고, 이때는 반드시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지. 주택이나 상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다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반드시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어떠한 경우는 묵시적으로 추인할 때에는 임대인이 동의가 없어도 동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전세보증만 빼주지 않기 때문에 부대하게 내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겠다. 이런데도 보낸데도, 그리고 2번, 3번 내용증명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러면 그건 동의한 거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는 묵시적 추인을 볼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는 이제 동의한 거로 봐야 된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2, 3년 전에 나왔죠. 특히 계약할 때는 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거로 하면, 최근에는 임차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보증을 반환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가압류권자가 처분금지 효력을 주장하면서 임차보증 반환 채권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졌어요. 나는 가압류된 걸 모르고 했다. 몰라도 임차권에 가압류가 된 건 자동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대구지법부에도 있고 또 이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건가 본데 2011-49523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 반환을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승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임차권에 가압류가 되는지를 보고 집을 사든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임차인이 홀로 살 때에 거주하다 사망하면, 이럴 때에 이제 아버지가 혼자 살다가 임차인인데 살다가 이제 사망해버리면 아버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 지분권자가 다시 재전입을 하면 그때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미리 동일 세대원을 만들어야 아버지 대항력과 우선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이런 것이 실제 공매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보증금이 2억인데 자손들 간에 다툼이 생겨. 누가 받을 건가? 그래서 2년 동안 싸우다가 그것이 공매가 들어가가지고
세무서만 좋은 일 시켰죠.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어떻게 대항력 구성비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세금이 일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끔 효도하라고 제가 이 내용을 준 겁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여기 내용처럼 하면 된다. 요즘엔 연체차임이 있으면 이제 공제하고 배당을 하게 되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고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손해본다. 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배당 받지 못하지만 연기 신청하게 되면 웬만하면 받아주니까 배당 요구를 연기 신청해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고, 계약 기간만 갱신했다면 2차 계약서로 배당 요구해서 배당 요구 없을 때는 다시 종전 계약서로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1시간을 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가 실무에서 임대차 계획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잡고 했는데, 다음번에 이제 상가임대차인데 상가임대차는 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